안녕하세요. 우리 경제학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73강이죠. 자, 우리 경제학도 이제 거의 여정이 다 돼갑니다. 네. 자, 인플레이션의 경제적 효과에서 첫째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누가 불리하고 누가 유리하냐 쭉 설명드렸고요. 예상치 못한 물가 하락이 되면 우리 책에 적힌 것처럼 반대로 불리해지는 사람이 유리해지고 유리해지는 사람들이 불리해집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그 불리해지는 사람들 중에 물가를 예상했을 때의 방어행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그 불리해지는 사람들이 물가 상승을 예상을 했어요. 그럼 이제 방어행동 하겠죠? 자기 손이 안 보려고. 주요한 사람은 화폐사상가하고 채권자 둘입니다. 그 외 사람은 소비자는 대체제로 넘어가면 되고, 좀 싼 거로 찾아 나가면 되고, 수출업자는 수입업자로 전향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근로자들은 단체 행동으로 실질임금이 보장될 임금 인상운동 한다든지, 납세자들은 세금이 덜 내지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그냥 말로 하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화폐사상가들 한번 봅시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화폐사상을 갖고 있으면 손해잖아요. 그죠? 물가가 예상됐을 때, 와, 내 화폐사상 갖고 있으면 손해다. 현금 보유 줄이고, 예금 인출하고, 정권 팔고, 뭐하러 갑니까? 부동산 사야 되겠죠? 그죠? 실물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손해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구입 등 환물 현상이 초래되겠죠. 이런 화폐 자산들 다 줄여버려야 됩니다. 줄이고 실물 자산을 보유하게 돼야 되죠. 그러면 크게 손해 안 봅니다. 자, 이건 너무 간단하고, 일단 여기서 용어 한마디 배웁시다. 이 사람 이런 행동을 하려면, 자, 은행 들락거려야 되고요. 네? 부동산 구입하러 가려면 집에 앉아서 살 수 있습니까? 건물이나 토지나 보러 가야 되죠. 부동산 중개소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정보 파악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신발 닳겠죠. 신발 닳고 교통비 들고 시간 들죠. 이런 총체적으로 구두창 비용이라 합니다. 말 그대로 구두 달란다. 구두 달란다. 구두창 비용은 소요되겠죠. 자, 구두창 비용이라는 용어 알아두세요. 구두창 비용. 구두창 비용은 좀 소요되겠죠. 네. 이거는 소소한 비용이고, 이거 들어가더라도 이런 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가 자기 돈 미리 줄 때 물가가 예상된단 말입니다. 1년 동안 물가가 많이 오를 거라 예상이 된다. 그러면 자기 손해 안 보려면 어떻게 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자율을 올려서 밀어줘야 됩니다. 이자를 올려서 밀어줘야 됩니다. 이 채권자의 방어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한 경제학자가 피셔이기 때문에 이걸 특별히 피셔 효과라고 부릅니다. 피셔 효과. 피셔 효과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피셔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채권자의 방어행동입니다. 물가 상승을 예상한 경우에 자기가 방어행동하는 건데, 요거 만약에 피셔 효과가 뭐냐, 이놈에는 이제 서술로 문제가 나왔다면 이러면 돼요. 채권자가 돈 빌려줄 때 자기가 받고자 하는 실질 이자율이 있겠죠. 그죠? 실질 이자의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불변으로, 실질 이자를 불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내려가면 실질 이자 내려가면 자기가 손해보는데, 이걸 불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물가 상승 예상률만큼, 여기 expectation, 이게 상승률이잖아요. 물가 상승 예상률만큼 명목이자를 비례적으로 올라갈 때는 올리고, 내려간다면 또 내리고, 반대도 작동합니다. 내려간다고 해서 명목이자를 내놔야죠. 이거 불변으로 유지하려면. 올라갈 때는 올리고, 비례적으로. 물가 상승 예상률만큼 명목이자를 비례적으로 움직여주는 행위,
그게 피시효과입니다. 그러면 실질 이자에 전혀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럼 손해를 안 본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피시효과라는 거는 여기 이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렇게 예상될 때 요거를 올리고 그만큼 내리고 한다는 게 이제 피시효과고요. 그 피시효과를 떠나서 우리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의 관계 공식입니다, 여러분이고. 아주 중요한 공식이요. 명목이자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은행에 예금을 해가 받는 이자가 있잖아요. 올해 받는 이자 그 자체가 명목이자입니다. 명목이자고, 그럼 내가 받은 실질이자는 몇 프로냐? 그러면 그 해 물가 상승률 이거 빼주면 돼요. 여기로 넘기면 빼주잖아요. 내가 받는 채무자한테 받는 명목이자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빼주면 내가 받는 실질이자가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거 실질이자와 명목이자의 관계 공식이기도 하고요. 피시효과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의 방행동으로 여기 올라간다고 예상되면 그만큼 올리고, 여기 내려간다고 예상되면 그만큼 내리고, 이게 이제 피시효과입니다. 자, 근데 이제 피시효과가 계산 문제가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계산 문제가 나오면은 오차없이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니까 요 서술 요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말로 할 때는 여기 그냥 약식으로 이렇게 요놈과 요놈을 비례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진짜 정확하게는 요걸 진짜 정확하게 요걸 불변을 유지하려면 두 개를 더 더해야 돼요. 진짜 오차없는 실질이자에 피해를 주지 않는 정확하게 하려면 요것만 붙이서는 안 되고 한 개 더 붙여야 됩니다. 그 우리 계산 문제 나와요. 실질이자에다가 물가 상승률도 더해야 되고요. 또 하나 더해야 돼요. 실질이자율 곱하기 물가 상승률. 이거 또 더해야 됩니다. 이거. 이 두 개를 더해야 진짜 실질이자율에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이 두 개를 더해서 명목이자율로 빌려줘야만 실질이자에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요거 더 붙이는 건 뭐냐면은, 요거 더 붙이는 거는 자기가 빌려준 원금이 있겠죠. 원금의 가치 하락이 되니까 그걸 보상받게, 원금 가치 하락 보상. 원금을 가치 하락 보상을 받는 것이 요 붙이는 거고요. 또 하나 있죠. 이자도 이자. 이자도 돈으로 받잖아요. 그것도 가치가 떨어져. 이자분에 대한 가치 하락을 또 보상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 이자분 실질이자 곱하기 물가상승률이니까 이자분에 대해서 보상을 가치 하락 보상받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정확하게 실질이자에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말로 할 때는 왜 이거 말 안 하냐? 말을 하면은 이거 복잡하잖아 또.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금액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로 할 때는 이 말을 안 해요. 말 안 하고 요것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그때 따라서 이제 문제를 보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말로 할 때는 이거 말 안 해도 이거 맞는 겁니다. 그냥 요거만 비례적으로 움직인다 이러면 되고, 계산 문제만 이제 조심하시라는 거죠. 이게. 계산 문제네. 그럼 정확한 오차 없는 피시효과는 두 개를 대야 된다. 원금 가치하락 보상, 이자분 가치하락 보상. 두 개를 붙여야 됩니다. 그 바로 이제 우리 책에 예제 문제 나와 있잖아요. 예제 문제 이렇게 나와요. 성태기가 남에게 돈을 100원을 빌려주는데 자기가 1년 뒤에 105원의 실질 가치를 상환받으려 합니다. 100원 빌려주고 1년 뒤에 105원의 실질 가치를 상환받으려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받고자 하는 실질 이자가 5%죠. 그 물가가 안 올라가면 그냥 5% 빌려주면 되잖아요. 물가 안 올라가면 5% 빌려주면 되는데 1년 동안에 물가 상승 예상률이 12% 예상된다. 그럼 이 사람 자기 손해 안 보려면은 명목이자를 몇 프로를 빌려줘야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자기 받고자 하는 실질이자 5%에다가 두 개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더하고요. 12% 더하고요. 한 개 더 있지. 계산 문제네. 이자분에 대한 가치 하락도 보상받아야 되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자가 5원이잖아. 5원 요거. 그 5%에다가 또 물가 상승률 12%.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답은 17.6%입니다. 이게 17%고 요거 계산하면 0.6%거든요. 17.6%가 정식답입니다. 이게. 요거 실제로 0.6%가 안 붙이면 실제로는 정확하게 계산해보면 실질가치 5%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실질 이자가 5% 확보 안 돼요. 확인해 드릴까요?
이 사람이 100원을 그러니까 명목이자 17.6%로 채무자한테 빌려주면 이 사람 실제로 1년 뒤에 이게 명목이자거든요. 빌려주면 1년 뒤에 채무자한테 원금 100원하고 이자 명목이자 17.6원 더 받죠. 그러니까 117.6원을 상환받게 됩니다. 채무자한테. 그럼 1년 뒤에 117.6원이 실질 가치고 105원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1년 뒤에 물가지수가 110이죠. 물가가 12% 올라갔으면 물가는 항상 기준이 100이거든요. 그러니까 12% 올라갔으면 1년 뒤에 물가지수가 110이야. 물가지수가. 그럼 곱하기 100 해보세요. 이거요. 계산 안 해도요. 정확하게 105원입니다. 여기 0.6원이 없으면 오차가 나겠죠. 0.6원이 없으면. 그러니까 계산 문제만 요걸 고려한다는 거죠. 이걸 뜯어보면은 자 100원 원금 비리 줬죠. 이자 받죠. 요거 이제 물가가 12% 올라가면 요거 가치가 12% 떨어져. 그러니까 요게 가치 보상받기 위해서 12원 더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 요것도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요것도 물가가 12% 올라가면 가치가 떨어지겠죠. 요거 가치 보상받기 위해서 0.6원을 더 받는 겁니다. 그래서 총 이제 실질이자는 5원이지만 요것도 붙이가 있고 총 명목이자 보세요. 17.6원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는 정확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서술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피쇼가 계산 문제 나오면은 한 개 더 있더라. 요거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까지 했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두 번째 경제 효과는 이 경제 성장에는 이제 말로만 합시다.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경제 성장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좀 느리고 완만한 인플레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기업들이 투자 의욕에 불 붙여주기 때문에 기업들은 자기 재화 가격이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느리고 완만한 인플레는 기업들에게 투자 동기를 주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아주 급격한 인플레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요. 국제 수지는 정확하게 악화되죠. 아까 했잖아요. 앞에 수출은 안 되고 수입이 증가되겠죠. 물가 오르면 수출 안 됩니다. 수입은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 수지가 정확하게 말하면 경상수지죠. 경상수지가 악화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원배분이. 자, 이게 우리 여러분 앞에서 우리 미시경제학부터 계속 공부했는데 사중적 손실 현장. 거시경제학 쪽에 한 군데 있다 그랬죠. 거기서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탈 우리 산손실 현장. 산손실은 범인이 대초가라 했죠. 범인이 대초가. 대초가의 범죄 현장 8번째입니다. 8번째인데 9번째 마지막 현장은 국제경제학에 나와요. 국제경제학의 마지막 현장이고 8번째 현장으로 거시경제학 쪽의 유일한 사중적 손실의 현장입니다. 인플레가 발생하면 전국 방방곳곳에 비올이 수반됩니다. 그 왜 그러냐도 알아야 되죠. 왜 인플레가 발생하면 전국 방방곳곳에 산손실이 발생하지? 여러분,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각 재화의 가격 상승률이 동일합니까? 모든 재화의 가격이 똑같이 10% 오릅니까? 그런 인플레가 어디 있습니까? 가격 상승률이 다 상이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X제는 가격이 20% 올라가고요. Y제는 10%만 올라가고 Z제는 15%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가격 상승률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초가가 유발되잖아요. 대초가 뭐죠? 비싸진 거는 줄여야 되고 싸진 거는 내려 경쟁이 교란이죠. 그러니까 이 가격 상승률이 다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XY 두 재화를 사먹는 A한테는 뭐죠? 이 사람은 이게 비싸지고 싸지고잖아요. 이거. 상대적으로 비싸지고 싸지고 그리고 줄여야 되고 이거 내려야 됩니다. 그다음 요거 두 개 사먹는 사람한테는 이게 비싸지고 싸지고요. 그럼 이거 줄이고 이거 내려야 되고 요거 두 개를 사먹는 사람은 이게 상대로 비싸지고 이게 상대로 싸집니다. 그럼 이거 줄이고 내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대초가에 의한 경쟁이 교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산손실의 그 형사경제학자 하버거가 이거 의욕차게 이거 인플레가 발생해도 우리나라 산손실 것도 현장 검증하러 다녔잖아. 전국 방방으로 돌아다니다가 혼자서 너무 지쳐서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얼마만큼의 사중적 손실이 일어나는지 보고서는 정확히 못 내고 그단 전국 단위로
엄청난 사중적 손실이 발생하여 경제적 비효율이 수반된다는 그런 말만 하고 정확하게 검증 혼자서 다 못하죠.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그죠? 자, 그게 이제 이 인플레의 또 효과고요. 자원 배분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효율적으로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뭐냐면은 앞에서 우리가 물가 오르면 우리 납세자들이 잘 살게 된 것도 아닌데 세금은 많이 낸다. 그럼 정부는 세금 많이 걷어주니까 유리하다. 이랬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정확한 이유가 뭘까? 왜 물가가 치솟으면 국민들이 잘 살게 되는 것도 아닌데 세금은 많이 낼까? 이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로 되어 있고요. 누진세이기도 하고 또한 명목소득에 가세합니다. 요것 때문입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누진세로 되어 있고요. 명목소득에 가세하니까 국민들이 잘 살게 된 것도 아닌데 세금은 많이 냅니다. 요거 제가 책에는 사례가 없는데 제가 설명을 사례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 구조가 간단하게 합시다. 소득이 0원에서 100원까지는 소득세율이 10%로 작동되고요. 100원 초과 200원까지는 세율이 20%로 작동된다 합시다. 이런 누진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국민이 연기에 기준연도에 물가지수가 100이었다. 물가는요 기준도는 무조건 100입니다. 기준도의 물가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100입니다. 무조건. 자, 물가지수 100이고요. 이때 국민의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은 동일하고요. 100원이었다 가정합시다. 그럼 이 사람 세금 얼마 내죠? 명목소득, 실질소득 똑같이 100원이고 이 100원에 대해 조세를 때리면 10원이 조세 부과되죠. 10원을 조세 냅니다. 근데 그 다음 연도에 바로 물가가 2배로 뜁니다. 물가가 200으로 뛰었어요. 2배로 뛰었다. 명목소득도 2배로 뛰었다 합시다. 이 사람 명목소득도 200원으로 올라갔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 실질소득은 얼마죠? 200 나누기 200 곱하기 100 하면 100이잖아요. 실질소득은 그대로 100이요. 물가만 2배로 뛰어가지고 명목소득만 2배로 뛴 거지 실질소득은 요 제로기와 별반 차이 없습니다. 100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조세를 계산해 봅시다. 조세는 이 명목소득에 가세요. 200원에 가세한단 말이죠. 이게 200원에다가 그럼 이 사람 조세 얼마입니까? 100원까지는 10% 적용하니까 10원 그대로 내야 되고 그 다음에 200원이니까 요 구간에는 20% 적용합니다. 그러면 20원 부과하면 총 3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거는 조세 부담이 확 올라갔다 봐야 돼요. 100원에서 10원 냈는데 200원이 된 게 이게 소득은 물론 명목소득이 2배로 갔는데 그럼 이거 세금이 만약에 10원에서 20원이 됐다면은 뭐 부담이 올라갔다고 볼 수는 없어요. 비례적으로 올라갔으니까. 근데 30원이 돼버려요. 30원. 이거요. 잘 살게 된 거 하나도 아니잖아요. 실질소득은 100원 그대로잖아요. 그게 이제 물가 치솟아가고 명목소득이 오르니까 또 이렇게 누진세니까 더 높은 세율에 매가지고 세금은 많이 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게 이제 국민들의 실질 세부담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자세한 내용이 이런 거다 말이죠. 네. 근데 여러분, 책에도 적혀있지만 국민들의 세부담은 올라가는 건 나쁜 점이 되겠죠. 근데 이게 좋은 점이 있죠. 우리 저 앞에서 공부하셨잖아요. 이 세금이 많이 거두짐으로 해서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 과열되는 걸 막아주죠. 이놈이 너무 경기 과열되는 걸 세금이 많이 빠지니까 막아주겠죠. 이게 자동 안정 기능 아닙니까? 이게 우리 누진세 제도가 자동 안정 장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경기가 과열되는 걸 좀 막아줍니다. 그래서 자동 안정 기능을 갖는 것은 순기능이 된다 볼 수 있죠. 예, 순기능. 그러나 여하튼 국민들은 세부담이 올라가는 악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 뒷페이지 보시면 인플레이션 텍스가 발생한다 이래 있죠. 인플레 텍스. 자, 인플레 텍스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 텍스. 인플레 텍스가 발생한다 이래 돼 있는데요.
실제로 정부가 이제 돈을 조세를 거두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인플레가 발생할 때 돈을 더 거두는 앞에 5번요. 우리 5번처럼 이제 물가 올라가 있고 명목소득이 올라가서 국민들이 세금 더 많이 내죠. 이제 정부는 세금 많이 거두지죠. 그거를 본연의 핵심의 인플레 텍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넓게 따져가지고 그 5번, 앞에 5번도 인플레 텍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5번도. 근데 이제 원래 인플레 텍스의 개념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정부가 채무자죠. 그죠? 채무자 아닌 정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정부들은 다 공채 발행해갖고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채무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가 오르면 정부의 실질 채무액이 다운되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 채무액이 다운되니까 정부가 국민들한테 조세를 걷어가지고 채무를 일부 갚은 거나 마찬가지 효과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인플레 텍스라고 해요. 인플레 텍스. 그러니까 뭐 악의적으로 정부가 채무가 너무 많아지면요, 이 실질 채무액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이불로 막 통화량 발행해가지고 물가를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화폐 가치가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실질 채무액이 다운돼요. 그럼 정부는 유리한 거죠. 이런 걸 이제 본연의 핵심의 인플레 텍스는 요 개념입니다. 요 개념. 네? 5번도 넓게 따져서 인플레 텍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있는데 뭐 그건 너무 넓은 개념이고 핵심은 요 개념. 6번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적 효과를 따져봤고요.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참고에 다비 효과라고 하니, 다비 효과 그 자체는 필요 없고요. 그 중간에 한 10줄 그 말로 된 것도 필요 없고요. 바로 계산 문제. 그 밑에 박스 보이죠, 여러분? 박스. 그 인플레 발생했을 때 이제 이자 소득세가 부과된 이후에 세후 실질 이자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건 계산 문제는 무조건 나오니까 그 계산을 할 줄 아시면 됩니다. 그 박스에 보면은 표중에 두 줄이 있는데요. 그 물가가 인플레이율이 0%인 거는 볼 필요,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냅니다. 인플레이 0%인 거는 볼 필요 없고, 그 인플레이율이 5%인 경우 좀 밑에 줄, 그것만 한번 봅시다. 그 참고에 인플레이율이 물가 상승률이 5%죠. 5%. 그럼 그 명목이자율이 20%다 말입니다. 명목이자율이 20%다. 그러면 이제 세금 부과되기 전입니다. 그럼 우리 실질이자는 피쇼가에 따라서 실질이자는 15%죠. 여기 이제 세전에 내가 나한테 빌리자가 20% 명목이자 받는다. 그때 물가 상승이 5%면 내가 받은 실질이자는 15%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자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우리나라 이자 소득세율이 20% 되네요. 자, 이자 소득세율이 20%다. 그러면 은행에서 이제 은행에 예금했다 합시다. 은행에 예금해가 내가 명목이자를 20% 받는데 여기다 조세 때린단 말이에요. 이자 소득세도 명목이자에 때립니다. 명목이자에 때리고 20% 받는 이자 중에 20%면은 4%죠. 이제 4%를 조세로 떼갑니다. 물론 이제 은행에서 원천징수해가 국세청에 납부하겠죠. 그 20% 받는 이자 중에 20%, 4%를 조세로 떼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세후 명목이자는 얼마죠? 내가 집에 챙겨가는 명목이자는 얼마입니까? 16%죠? 그죠? 20% 중에 4% 세금 내고, 그 다음에 16%다, 16%. 그럼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세후 실질이자가 몇 프로냐? 세후 실질이자 몇 분? 세후 실질이자는, 자, 우리가 세전이든 세후든 명목이자와 실질이자의 차이는 물가 상승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세후 실질이자는
요 명목이자 16%에다가 물가 상승률이 5%로 했죠. 5% 빼면은 이 사람의 세후 실질 이자는 11%가 되는 거죠. 이렇게 뭐 계산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하여튼 세전이든 세후든 명목이자와 실질이자의 차이는 물가 상승률의 차이입니다. 세금은 이제 명목이자에 가시한다고 보고 보는 게 아니라 그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20% 떼가면 되고 그 다음 나머지가 세후 명목이자입니다. 거기다가 세후 실질이자는 또 물가 상승률을 빼주면 됩니다. 계산만 할 줄 아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인플레가 완전히 끝났고, 그 다음 이제 3절, 이제 실업 이론으로 가면 실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자, 실업. 먼저 실업의 종류부터 나오네요. 앞에서 간간히 말씀드렸다시피, 실업은 자발 실업이 있고, 비자발 실업이 있죠. 그래서, 자, 3절 실업론으로 가십니다. 실업의 개념은 이제 우리가 실업자는 자발 실업이 있고, 비자발이 있자 그랬죠? 비자발 실업. 그러면 또 복습이죠. 현대적 개념의 완전고용이란 무엇입니까? 현대적 개념의 완전고용. 뭐 또 완전고용 상태의 GDP를 우리가 잠재 GDP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GDP 개념에서 8장에서 공부하셨죠. 완전고용이란 자발 실업만 존재하고 우리나라의 자발 실업만 존재하고 비자발 실업이 0인 상태고 비자발 실업이 한 명도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또 조기 퇴근하면 안 되니까 노동과 자본을 하루에 정상 가동시 이게 기준이 완전고용 개념입니다. 이 기준에서 나오는 GDP가 잠재 GDP라 했습니다. 또 이렇게 표기하게 됐죠. YF 이렇게 Full Employment Y 이렇게 표기하게 됐고 잠재 GDP, 이건 이제 우리가 복습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자발 실업에는 또 더 자세히 자발 실업자에는 누가 있고 비자발 실업자는 누가 있는데 그 밑에 이제 박스로 딱 정리해놨습니다. 박스. 자, 실업자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자발 실업이 있고 비자발이 있습니다. 심각한 실업은 비자발이죠. 어디로든지 갈라는데도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는 과정의 일시적 실업이죠. 그 책에도 적혀 있잖아요. 어디 갈 수 있는데 그거는 마음에 안 들고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는 과정의 일시적 실업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부르게 돼요. 구체적으로 마찰이다. 마찰적 실업 혹은 탐색적 실업. 직업을 탐색한 데에서 탐색적 실업 이렇게 부르거든요. 마찰적 실업, 탐색적 실업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찰, 탐색. 자발은 마찰, 탐색이고 하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마찰, 탐색.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자발이 심각한데, 여기 이제 단기적으로 심각한 비자발과 장기적으로 심각한 비자발로 나눠진다. 우리 교재에 비자발이 5개 적혀 있는데요. 그 계절적 실업과 기술적 실업과 잠재적 실업이 있는데, 그거는 잘 안 됩니다. 그 계절, 기술, 잠재는 중요한 실업도 아니고 물론 비자발이지만 중요한 실업도 아니니까 잘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거 보지 마세요. 계절적 실업과 기술적 실업과 잠재적 실업은 보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두 개지. 경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입니다. 비자발이 심각한데 단기적으로 심각한 비자발로는 경기적 실업, 장기적으로 심각한 실업인 비자발은 구조적 실업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세 개만 잘 기억해. 구조적, 경기적, 마찰 탐색인 자발 실업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원인과 대책이 뭐냐? 이 원인은 뭐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뭐 원인인 거고. 자, 이거 이제 보세요. 이거 두 개 잘 구분해야 돼. 같은 비자발에 두 개가 있잖아요. 이거 경기적 실험만 잘 알면 그 외에는 전부 구조적입니다. 구조적인데 경기적 실험 말 그대로 경기적 실험인데 이거 우리 불황 때 불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붕어빵 안 사 먹겠죠. 불황 시에 수요가 부족하다. 물건을 안 사 먹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수요가 부족하죠. 그러면 기업들은 빵 안 팔리니까 가동률 줄이겠죠. 가동률 줄이겠죠.
망이 안 팔리니까. 또 안 팔리는 이유가 불황이다 말, 불황. 불황이니까 국민들이 뭐 빵을 잘 안 사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붕어빵 기업이 가동률을 줄일 거 아닙니까? 그럼 가동률 줄이면 이제 실직이 되는 거죠. 붕어빵 기계 10대 돌리 한 대당 한 명씩 고용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붕어빵 기계 10대 돌리다가 안 팔리니까 5대만 돌리면 5명 필요 없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경기적 실업입니다. 이제 경기적 실업. 그 다음에 이거는 말고 구조적 실업인데 이거는 아주 포괄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에 따른 만성적 장기적 실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에 구체적으로 다 적어놨죠, 여러분. 이거 책에 적혀있으니까 제가 안 적겠지만은 만약 산업의 사용화도 여기 있을 겁니다. 어떤 산업이 사용화의 길을 걷는다. 그러면 거기 일하던 노동자 다 실직이 되잖아요. 사용화. 그래서 최근에 인공지능 산업, IT 산업이 발달하면 사용 산업도 있겠죠, 물론. 그죠? 그러면서 거기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다 실직이 되는 거죠. 산업. 그 다음에 한 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한 산업은 실업자 속출. 예를 들어서 이런 도시에 건물이 까버쩍한 건물이 타워가 두 개 다 인접해 있는데요. 한 타워는 IT 업계 건물이라 IT업, 전잡 이런 거는 지금 일손이 딸리가 있고 사람이 없어 난리라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바로 옆에 건물은 건설업이라 건설업 건물이라 건설 경기는 안 좋아가지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전부 다 실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건물에는 실직자들이 막 속출하고 있고 한 건물 그 옆에 있는 건물은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그리고 가만 보면은 그 건설업 쪽의 실업자들을 이 IT업 쪽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되잖아. 그럼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한쪽은 막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한쪽은 사람이 없어서 난리라. 이게 연결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것도 구적 실업이고. 그 다음에 금방 예를 든 것도 그런데 만약에 그 건설업에 종사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이 됐단 말이에요. 건설업이 안 좋아가지고 건설업에 종사하던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노동자들을 IT업이나 전자에 대한 어떤 교육 훈련을 시키면 전자 쪽으로 취업이 될 건데 그런 기술을 안 갖고 있다. 우리가 IT업이나 전자 쪽에 가려면 전자라든지 이런 거 IT 쪽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컴퓨터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건설업에 종사하는 그런 걸 모르니까 자기 실직인데도 IT업이나 전자업에 못 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을 갖춘 노동자가 없다는 거죠. 실업자는 우리나라 우울한데 전국적으로 실업자나 많은데 어떤 특정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을 갖춘 노동자가 없다. 뭐 그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서 말했듯이 최저임금제나 그 효율임금 있죠. 그거는 다 이런 거 아닙니까? 노동시장에 최저임금을 정한다든지 효율임금도 요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효율임금이나 최저임금으로 임금이 높았다. 그러니까 이 임금에 일을 하고 사는 노동자들이 이만큼 오는데 수요는 요것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비자발이라 봐야 되죠. 일을 하고 사는데도 채용 안 되니까 비자발인데 이거 그러면 경기적 실업은 아니거든요. 이건 구속 실업입니다. 이거. 최저임금제나 효율임금 등에 의한 이 비자발 실업. 이것도 다 구조적 실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속 실업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시험에 이제 우리가 어차피 시험 치니까 시험에 이제 무슨 실업자를 물어봤어요. 이러한 실업이 무슨 실업이냐 이런 물음이 나왔어요. 내가 볼 때는 마찰 탐색 아니다. 자발 아니더라. 그 다음에 경기적 실업 이건 이유가 명확하거든. 경기적 실업 아니네. 마찰 탐색 아니네. 그럼 무조건 구조적이에요. 이게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알겠죠? 이거 실업자 3명이고 물어봤는데 요거 아니고 요거 아니면 전부 요거 구조적 실업입니다. 그렇게 수험상으로 그렇게 하면 편하죠. 이거는 확실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확실하다. 불황 때 수요 부족으로. 수요 부족 실업. 물건이 안 팔린다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대책 한번 봅시다. 대책도 뭐 이미 다 여러분 알고 계신데, 여기. 자, 자발 실업을 줄이려면은, 요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이거 일시적이고 문제는 크게 안 돼. 그래도 이거라도 줄여주려면은, 이 마찰 탐색, 요 자발 실업도 줄이려면은 뭐, 정보 제공, 직업 소개소 알선, 이런 거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그 다음에
우리 저 실업보험제도 있죠. 실업보험제도는 자발실업을 내린다 했죠. 실업보험은 이제 실직이 된 사람이 실업급여가 나오니까 적극적 구직활동을 깨우려 하고 더 좋은 대로 계속 직업을 탐색하는 기간이 길어지겠죠. 자발실업이 늘어나게 하는 제도, 이 실업보험제도가. 이걸 개선, 실업보험제도 개선. 도덕적 해이를 못 부리도록 하겠다는 개선이 대책입니다. 개선. 실업보험제도 자체는 자발실업을 늘리게 됩니다. 개선하겠다. 정보 제공, 소개서 활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공. 노동시장 유연성 제공은 이 이직을 노동시장 옮기는 걸 부드럽게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이런 게 대책이고. 자, 요거 대책 뭐야? 이 수요를 올려야 되죠. 불황이라서 물건이 안 팔리니까. 그러면 수요정 대책인 확장재정금융이 되겠습니다. 확장재정정책, 확장금융정책, 요거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거 반드시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 크로스로 공부하세요. 이놈, 실업보험제도 개선, 정보 제공, 소개서 알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이런 것들은 자발실업을 줄이는 거지 비자발 중에 경기적 실업하고는 아무 관련 없다 이 말이죠. 이거 아무리 해봐야 경기적 실업을 줄이지는 못한다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또 확장재정금융 있죠. 이놈은 경기적 실업만 줄이지 자발 실업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는 거죠. 아무리 확장재정하고 확장금융 통화량 찍어내고 정부출 늘리고 해도 자발 실업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조적 실업은 이건 장기적 실업이니까 대책도 이거 장기 대책입니다. 이거는 다 보세요. 인력 정책입니다. 교육훈련, 교육 들어가면 장기 정책이죠. 교육훈련, 직업훈련 등 인력 정책입니다. 인력 정책은 우리가 100년 대개 정책이죠. 교육훈련, 직업훈련 등 인력 정책이 그나마 이 구속 실업을 줄이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업 종류 3개로 딱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요새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되는 내용이 우리 실업률 측정 그 다음에 나오죠. 여기 이제 실업률만 측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인구의 구성 및 고용 통계 지표 작성입니다. 우리 대통령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죠. 청와대 앞에 여기 표가 이게 전광판으로 탁탁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죠. 우리나라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이런 거. 예? 청와대 직원들 매년 출근하면서 그거 보고 출근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슈화 되어 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단 우리나라 인구의 구성 및 그 다음에 고용 통계 지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이거는 여기가 중요해서 다음 시간에 새로운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실업의 종류 및 대책까지 끝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